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95세 할머니가 지팡이를 내리치던 그 순간 한 젊은 반한 인플루언서의 세계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은 진실, 증오로 가려졌던 기억이 깨어나는 순간 이 이야기가 공개되자 외국인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양심에 대한 이야기다. 과연 그날 무엇이 밝혀진 걸까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95세의 할머니가 지팡이를 마룻바닥에 내리치며 손녀에게 거세게 소리쳤습니다. 린화는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반한 활동을 이어가며 소셜미디어에서는 1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한국은 교활하고 야만적인 나라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녀에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한국인들이 큰 역할을 했던 시대에 살아오신 할머니. 그녀가 아는 한국은 교과서에 적힌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무엇을 경험했던 것일까요? 손녀의 인생을 바꾼 한국의 잊을 수 없는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린화는 베이징의 명문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19세 대학생입니다. 성적이 우수하여 장래에는 외교관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반한 활동가였던 것입니다. 한국 제품을 사는 것은 역사를 잊는 것과 같습니다. 린화는 매일같이 한국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K-팝을 듣는 젊은이들을 비난하고 한국 화장품 불매 운동을 독려했으며 한국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을 매국노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녀의 게시물은 많은 젊은이에게 영향을 주었고 공감하는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대학에서는 한국의 역사 왜곡 연구회를 조직하여 일주일에 한 번 동료들과 모여 한국의 과거사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올바른 역사를 전해야만 해. 린화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대해 이토록 강한 증오심을 품게 된 것은 학교 교육의 영향이 컸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일관되게 한국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만 배워왔습니다. 교과서에는 과거 한국이 저질렀다는 과오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는다. 선생님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린화는 성실한 학생이었기에 그 가르침을 그대로 믿었고 정의감에 불타반한 활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린화는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과거 한국의 영향력을 미화하는 노인들은 역사의 진실에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들은 매국노다. 중국의 수치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100만 회 이상 조회되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속 시원하다. 정말 맞는 말이다 라는 찬동의 목소리가 넘쳐났습니다. 린화는 만족스럽게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게시물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계기가 될 줄은. 린화에게는 상하이에 사는 95세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리화. 린화는 1년에 몇 번 춘절 같은 큰 명절에만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할머니와는 서먹한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린화는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경멸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한국의 세뇌된 세대야. 그녀는 그렇게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과거 한국인들과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린화는 언제나 화제를 돌렸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이 좋았다는 이야기는 그녀에게 배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린화의 스마트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것입니다. 발신자는 할머니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평소의 온화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린화, 당장 상하이로 오너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린화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오늘 수업이 오너라. 지금 당장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린화는 당황하면서도 다음 날 고속철도표를 예매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약 5시간의 여정.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린화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상하이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3층, 승강기가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린화는 약간 숨이 찼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곧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너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린화는 긴장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할머니의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린화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글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의 영향력을 미화하는 노인은 매국노다. 린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변명을 하려던 순간 할머니가 지팡이를 마룻바닥에 내리쳤습니다.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할머니의 불호령에 린화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린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사실 네가 말하는 사실이 무엇이냐? 교과서에 적힌 것이냐? 네,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한국은 교활하고 입 닥치거라. 다시 지팡이가 바닥을 내리칩니다. 린화는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옳은 말을 하고 있다. 왜 할머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할머니는 한국에 세뇌당하신 거예요. 린화는 그렇게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 시절을 미화하다니? 제정신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분노에서 깊은 슬픔으로 세뇌라고.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린화도 선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윽고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체념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린화, 너는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혜와 진실을 보는 눈은 다른 것이로구나. 전 진실을 보고 있어요. 할머니야말로. 그렇다면 할머니가 린화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꾸나. 어디를요? 한국에. 린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요? 제가 왜 그런 나라에. 할머니는 일어서서 린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진정한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와 함께 가야 한다. 할머니의 눈물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네가 나를 세뇌된 늙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려무나. 린화는 동요했습니다. 한국에 가다니. 그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절대 안 가요. 린화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이 떠올랐습니다. 10만 명의 팔로워를 향해 반환을 외치던 그녀가 한국에 가다니. 만약 누구라도 보게 되면 자신의 활동은 모두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원도요? 중국이 아니고요. 린화는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시절을 보낸 곳은 중국이었을 텐데 왜 한국 본토? 그것도 강원도란 말인가? 그곳에 너에게 만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할머니의 말에 린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마지막 부탁? 95세의 할머니가 하는 그 말의 무게를 린화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탁이다. 린화. 할머니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단다. 네가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린화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한국에 가는 것은 자신의 신념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린화는 방에 틀어박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걸 취재로 만들면 돼. 린화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 현지 취재를 떠납니다. 한국이 얼마나 반성하지 않는다란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게시물에는 곧바로 수많은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힘내세요. 진실을 알려주세요. 응원합니다. 린화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에 가더라도 내 입지는 지킬 수 있다. 오히려 팔로워가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알았어요. 할머니, 같이 갈게요. 고맙다. 린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금 안도한 듯 들렸습니다. 출발 전날 린화가 할머니 댁을 찾자 할머니는 낡은 가죽 트렁크를 방구석에서 꺼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변색된 가죽, 금속 장식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수십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뭐예요? 한국에 가져갈 것이란다. 할머니는 트렁크를 소중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어요? 린화가 묻자 할머니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한국에 도착해서 지금은 아직 보여줄 수 없단다. 린화는 궁금했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린화는 생애 첫 한국행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탑승 수속 창고에서 린화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95세의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었지만 꼿꼿하고 힘찬 발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대체 뭘 보여주시려는 걸까? 린화의 마음에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며 할머니는 낡은 가죽 트렁크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린화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트렁크 속 내용물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리라는 것을. 인천국제공항에서 강원도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KTX를 타고 다시 일반 열차로 갈아타고 2시간을 더 달린 후에야 마침내 작은 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내리자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 펼쳐졌습니다. 3월의 끝자락, 아직은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 할머니는 기사에게 주소를 말했습니다. 김민준 선생님 댁으로 가주세요. 린화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김민준, 대체 누구일까요? 택시는 산길을 올라 이윽고 오래된 한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위풍당당한 소슬대문, 잘 가꾸어진 정원, 할머니는 택시에서 내려 대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70년 만이구나. 선생님을 뵙는 것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문의 초인종을 누르자 상냥해 보이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70대로 보이는 부부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버님께 말씀은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민준 선생님의 아드님이십니까? 짠. 아버님께서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리화님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린화는 당황했습니다. 김민준 선생님, 할머니의 은사님이란 말인가? 집안으로 안내받자. 잘 차려진 제단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제단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사진을 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할머니는 몇 번이고 그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린화는 차가운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인 교사에게 이렇게까지 감사하다니? 역시 할머니는 세뇌당한 게 틀림없어? 탁은 저르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수많은 낡은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 사진, 공책, 이것은 모두 아버님께서 소중히 보관하시던 것들입니다. 아들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중국에서 돌아오신 후에도 평생 중국의 제자들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리웨이크, 할머니의 중국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님께서 리완님께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편지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문장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중국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아들은 다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엄청난 양의 편지. 사본이 정리되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셨지요. 그리고 편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이 다른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낡은 영수증과 송금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사재를 털어 중국의 아이들을 계속해서 지원하셨습니다. 교과서, 학용품, 때로는 돈도 보내셨지요. 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보니 분명히 중국으로의 송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금액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활비를 쪼개가면서까지 중국의 아이들을 도우셨던 겁니다. 아들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의 낡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중앙에 서 있는 젊은 한국인 남성, 그 주위를 수많은 중국 아이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1948년 아버님께서 중국을 떠나시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아이들 중 한 명을 아들이 가리켰습니다. 앞줄 왼쪽 끝, 작은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리화님입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나이, 8살 때였어요. 린화는 사진 속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분명히 할머니의 어릴 적 모습이었습니다. 맨발의 소녀가 선생님 옆에서 기쁜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셨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중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7년이었다고 하시면서요. 린화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한국인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까?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는 한 교사의 이야기. 린화는 지금까지 몰랐던 한국의 모습을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댁의 식탁에는 따뜻한 한식이 차려졌습니다. 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정갈한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할머니는 당시의 일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다정하신 분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먼 기억을 더듬듯 차분했습니다. 우리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아무런 차별 없이 대해주셨지. 식사가 끝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할머니는 그 낡은 가죽 트렁크를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리인화도 아들 부부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트렁크의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엄청난 양의 편지가 정성스럽게 묶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봉투, 빛바랜 편지지. 김민준 선생님이 할머니에게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70년치의 편지란다. 할머니는 편지 묶음을 쓰다듬었습니다. 선생님은 매달 빠짐없이 편지를 보내주셨어. 내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도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선생님은 반드시 편지를 보내주셨단다. 트렁크 바닥에는 낡은 교과서도 들어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산수 교과서, 국어 교과서, 페이지 귀퉁이에는 어린아이의 글씨로 쓴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진들, 중국의 학교에서 찍은 사진, 운동회 사진, 소풍 사진, 어느 사진에나 김민준 선생님과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로 가난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부모님은 글을 읽지 못하셨지. 형제는 8명이었고 매일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벅찬 생활이었어. 특히 여자아이는 학교에 보내주지 않던 시절이었지. 계집애에게 교육은 필요 없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어. 린화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선생님은 다르셨어? 할머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선생님은 몇 번이고 우리 집을 찾아오셨단다. 가난한 집이라 대접할 것도 없었는데 그런데도 선생님은 아버지께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지. 할머니는 선생님의 말을 회상했습니다. 이 아이는 영특합니다.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여자아이에게 더욱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교과서도 제가 마련하지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할머니의 목소리가 외였습니다. 선생님은 서툰 중국어로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해 주셨어.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뜻을 굽히셔서 나는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단다. 아들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지만 선생님은 나뿐만이 아니었어. 할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 모두를 학교에 보내려고 애쓰셨지. 학비 면제 절차를 전부 직접 처리하시고 교과서도 사비로 마련해 주셨어. 때로는 당신의 월급으로 아이들의 신발을 사주시기도 했단다. 린화의 마음이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한국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교활하고 야만적이고 남을 지배하려 드는 침략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한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 모든 것을 바친 한 사람의 교사,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글도 읽지 못하는 무식한 여자로 늙었을 거야. 할머니는 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학에도 가지 못했을 거고 직업도 갖지 못했겠지. 선생님은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 분이란다. 린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너무나 진실했고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활동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린화의 마음은 격렬하게 갈등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죽 트렁크를 조용히 닫았습니다. 린화, 이것이 나의 진실이다. 교과서에는 실려있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진실. 린화는 작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의문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무언가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날 밤 두 사람은 김 선생님 댁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객실로 안내되자 아들이 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것도 보셨으면 합니다. 상자 안에는 더욱 방대한 양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김민준 선생님이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보낸 편지의 내용을 전부 기록해 두셨습니다. 아들이 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1951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리와야, 잘 지내니?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공부는 잘 되어가니?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편지로 물어보렴. 린화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6.25 전쟁 직후 1951년의 편지였습니다. 한국 스스로가 폐허 속에서 신음하던 시절에 이 선생님은 중국의 제자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편지는 1955년 리화가 중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단다. 함께 보낸 학용품을 쓰렴.
할머니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공책이나 연필을 보내주셨어. 내가 몸이 아플 때는 한국에서 약을 보내주시기도 했지. 아들이 다른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송금 기록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리화님이 대학에 진학할 때 학비의 일부를 지원하셨습니다. 결코 부유하지 않으셨는데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셨던 겁니다. 린화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자식도 아니다. 게다가 외국의 제자에게 그렇게까지 하다니? 할머니가 1961 연애 편지를 펼쳤습니다. 리화야, 대학 합격을 축하한다. 선생님의 기쁨이 글 속에서 넘쳐 흘렀습니다. 정말로 기쁘구나. 1968 연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가 된 것 같은 심정이었단다. 멀리서나마 너의 행복을 기도하마. 1970년 할머니가 처사이를 낳았을 때의 편지. 어머니가 되었구나. 나도 너를 딸처럼 여겼는데 진심으로 축하한다. 린화는 몇 통이고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70년치의 편지. 그 모든 것에 할머니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편지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2005년 선생님이 85세 때의 편지였습니다. 리화야,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지만 지금도 떠오른단다. 중국에서의 7년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매일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성장을 지켜볼 수 있었지. 그 이상의 행복은 없었단다. 린화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중국의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아들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머리맡에 두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중국 학교에서의 단체 사진, 40명이 넘는 아이들과 중앙에 서 있는 젊은 날의 김민준 선생님. 아버님께서는 이 사진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셨습니다. 사진 속 앞줄 왼쪽 끝에 작은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맨발의 옷은 남루하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할머니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이 사진을 보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리과 잘 지내려나 하고요. 할머니는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행복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리인화는 자신의 뺨을 눈물이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증오해 왔습니다. 한국인들은 교활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사제의 연, 린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그것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죄송해요. 린화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할머니는 린화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괜찮다, 린화. 지금이라도 알아주면 된 거야. 그날 밤, 린화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편지의 구절들이 몇 번이고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선생님 댁에는 몇 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70대에서 80대의 노인들이었습니다. 김민준 선생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들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강원도에서 가르치셨던 학생들이 리화님을 뵙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리화님, 처음 뵙겠습니다. 선생님께 항상 말씀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중국에 리화라는 훌륭한 제자가 있다고. 그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이 내 삶의 보람이다라고요. 다른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수업 중에 자주 중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중국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에 열심이었는지,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졌는지. 선생님의 눈은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셨죠. 또 다른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의 교육보다 중국에서의 교육이 더 의미 깊었다. 그곳에서 보낸 7년이 내 교직 인생의 전부다라고요. 린화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이 자국에서의 교육보다 중국에서의 교육을 더 소중히 여겼다니, 그것은 그녀가 배워온 역사관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시내 도서관엔 제 아버님의 자료실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행은 시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2층에 김민준 기념실이라는 명패가 걸린 방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방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중국 내 교육에 관한 연구 자료들이었습니다. 통계 자료, 당시의 교과서, 수업 기록, 도서관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민준 선생님께서는 퇴직 후에도 연구를 계속하셨습니다. 중국에서의 교육 기록을 후세에 남기고 싶다고 하셨지요. 린화는 전시된 데이터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문해율의 변화였습니다. 1940년대 문해율 5% 미만, 선생님의 활동 이후 해당 지역 문해율 70% 초과. 믿을 수 없어. 린화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패널에는 학교 수의 변화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1940년대 학교 수 전무, 1948년 10개 이상의 분교 설립. 당시의 한국인들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중국의 발전을 생각했던 겁니다. 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의료 보급,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 김민준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 중국의 아이들을 교육했던 것입니다. 린화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선전물이 아닐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정당화하기 위한 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시의 기록, 제3국 연구자들의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경험했던 중국 분들의 증언,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린화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국인들의 얼굴, 모두가 김민준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꾸며낸 선의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리화님, 선생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아이들은 나의 보물이다. 그 아이들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행운이다라고요.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저야말로 선생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행운이었습니다. 린화는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인연, 시대를 초월한 사랑, 그것은 분명히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은, 하지만 분명히 있었던 진실. 린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증오해 온 한국, 하지만 정말로 증오해야 할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일방적으로만 역사를 바라보았던 자기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린화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서관을 나올 때 그녀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잠시 혼자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할머니는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렴. 진실은 언제나 복잡한 법이란다. 린화는 강원도의 조용한 거리를 혼자 걸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큰 갈등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혼자 돌아온 린화는 침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해온 걸까? 그녀의 머릿속에서 여러 기억들이 교차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을 비판했던 일, 매국노라고 욕했던 말들, 반한 시위에서 외쳤던 구호, 모든 것이 지금은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자 팔로워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수백 건이나 와 있었습니다. 취재는 어때요? 한국의 실체를 폭로해주세요. 응원합니다. 린화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전해야 하지? 진실을 전하면 틀림없이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팔로워들은 떠나고 계정은 정지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뚝뚝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린화, 들어가도 되겠니?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린화의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린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왜 지금까지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가 들을 귀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말에 린화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무언가 이야기하려 하면 언제나 화제를 돌렸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송해요. 괜찮다. 할머니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린화, 한 가지 기억해두렴. 증오는 쉬운 것이란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생각하기를 멈추는 것과 같아.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복잡하단다. 린화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겠지. 할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분명 전쟁통에 끔찍한 짓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게다.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김민준 선생님처럼 진심으로 중국을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란다.
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역사는 단면적이지 않아. 할머니는 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과 악, 흑과 백,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란다. 사람은 복잡하고 역사는 더욱 복잡한 것이야. 죄송해요. 할머니, 린화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할머니를 세뇌당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린화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린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그날 밤, 린화는 아침이 될 때까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나날들, 김민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역사를 마주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중국으로 돌아온 린화, 대학 기숙사방에서 그녀는 홀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소셜미디어 게시물 작성 창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글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정말로 이 글을 올려도 될까?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계정이 정지될지도 모릅니다. 10만 명의 팔로워도 떠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진실을 전해야만 한다. 린화는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게시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95세의 할머니와 함께 한 한국인 선생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증오만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제부터는 단면적이 아니라 다면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게시 버튼을 누르기 전 린화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창은 예상대로 험악해졌습니다. 매국노, 한국의 세뇌당했군, 배신자, 중국의 수치다. 팔로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줄어들었습니다. 대학 동료들에게서도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왜곡 연구회 멤버들은 린화를 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린화는 계속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 김민준 선생님의 이야기, 도서관에서 본 자료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전했습니다. 비판의 댓글은 여전히 많았지만 조금씩 변화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한쪽 면만 보는 것은 위험하구나. 그런 댓글도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린화, 잘 결심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진실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하지만 너는 해냈어. 할머니가 린화는 스마트폰을 쥔 채 울었습니다. 잃은 것은 컸습니다. 팔로워, 동료, 그리고 사회적 입지. 하지만 얻은 것도 컸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 복잡성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할머니와의 깊은 유대. 린화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린화의 게시물은 중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는 동남아시아에서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린화 씨. 한 베트남 팬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의 정문화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당신 덕분에 그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 태국인 여성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도 한국 문화의 팬입니다. 린화 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문화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반한 감정이 있었지만 당신의 글을 읽고 한국에 대해 다시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반응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민준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다는 사실에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린화 씨, 진실을 전해주어 고맙습니다. 한국의 대학 교수는 장문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낍니다. 편향된 교육이 얼마나 위험한지. 린화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젊은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중국 내에서도 이해를 표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한 중국인 학생이 썼습니다. 하지만 랭지히 생각해보니 린화 씨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복잡하고 선악만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일지도. 저도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른 중국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한다. 10만 팔로워를 잃으면서까지 진실을 말하는 용기.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물론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배신자, 한국의 앞잡이, 역사 수정주의자, 그런 말들도 수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린화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대만의 역사학자가 린화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의 시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젊은 중국 여성이 깨달은 진실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린화의 팔로워 수는 1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1만 명은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난이 아닌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한 사람들. 양보다 린화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에게서는 매일같이 격려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린화, 너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단다.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할머니가 응원하고 있으니 린화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증오가 아닌 이해를, 단면이 아닌 다면을,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활동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린화는 지금 대학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면적 역사 연구회에 그녀가 새로 만든 동아리입니다. 회원은 아직 10명 남짓. 하지만 모두가 진지하게 역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반드시 여러 시각이 존재해요. 린화는 회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시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제가 배운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팔로워는 1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최고점일 때 10분의 1입니다. 하지만 린화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팔로워들과는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적인 토론,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 그것이 지금의 커뮤니티에 넘쳐 흘렀습니다. 주말, 린화는 상하이의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보다 조금 야위신 듯 보였습니다. 95세라는 연세, 체력이 쇠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린화가 걱정스럽게 묻자 할머니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선생님을 뵙고 와서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의 눈에는 평온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너와 함께 강원도에 다녀와서 다행이다. 선생님께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니 린화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를 한국에 데려가 주셔서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린화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린화, 앞으로도 그 길을 나아가거라. 증오가 아닌 이해를 넓히는 길을. 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다리를 놓는 것. 일방적인 시각이 아니라 다면적인 시각을 갖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계속해서 갖는 것. 대학으로 돌아온 린화는 새로운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과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해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증오가 아닌 이해를 선택한다면 세상은 분명 바뀔 것입니다. 그 게시물에는 전 세계에서 공감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린화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할머니와 함께 한국에 가길 정말 잘했다. 김민준 선생님의 이야기를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여행이었습니다. 증오에서 이해로, 편견에서 진실로 린화의 발걸음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은 분명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소중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역사 인식 속에도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일방적인 시각이 아니라 다면적으로 사물을 보는 것, 그것이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어떠셨나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유의 흐름, 린화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단 하나의 색깔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움이라는 검은색으로만 칠해져 있던 세상에 할머니의 눈물과 낡은 편지들이 새로운 색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커다란 역사의 기록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한 사람의 진심이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온 편지 속에서 비로소 선명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스승이 제자의 미래를 진심으로 아끼고 한 제자가 그 따뜻함을 평생의 보물로 간직했으며 그 마음이 다시 손녀에게 전해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을 기억하시나요? 마룻바닥을 내리치던 할머니의 지팡이 소리. 그 소리는 단순히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만이 진실이라 믿는 어린 손녀에게 한평생 가슴에 품어온 소중한 진실을 어떻게든 전해주고 싶었던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린화가 잃어버린 것은 숫자로 기록된 팔로워였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의 깊이였습니다. 증오의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이해의 귀를 기울이는 용기. 이제 그녀의 곁에는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남았지만 그들은 비난이 아닌 대화를, 맹목적인 동의가 아닌 진정한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이들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옳음을 큰 소리로 외치는 용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이 담긴 작은 이야기를 조용히 들을 줄 아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린화가 할머니와 함께 떠났던 짧은 여행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긴 여운을 남기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피어난 작은 이해의 씨앗이 앞으로 또 어떤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 갈지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지켜보고 싶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